밤이면 숫자는 더 크게 보인다. 낮에는 조정 국면이라는 말로 포장되던 그래프가 어둠 속에서는 붕괴 신호로 읽힌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경고등이 그렇게 켜졌다. 그리고 지금 이 경고등은 단순히 한두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의 부동산 광고판, 지방정부의 재정장부, 은행의 수익구조, 청년의 일자리, 소비자의 장바구니, 나아가 세계의 가격표에까지 번지고 있다. 사람들이 파산 도미노를 말하는 이유는 한 기업이 흔들려서가 아니다. 도미노는 첫 번째 조각이 아니라 그 다음 조각이 얼마나 촘촘히 붙어 있는지,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리고 넘어질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에서 공포가 커진다. 지금 중국은 그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부채는 곳곳에 겹겹이 쌓였고 수익과 현금 흐름은 얇아졌으며 이와 환율은 움직이기 어려운 지점에 걸려 있다. 무엇보다 매수의 체력이 크게 약해졌다. 중국 경제를 단순화하면 늘 이렇게 끝난다. 중국은 그니까 결국 버틴다. 정부가 마음먹으면 다시 띄울 수 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느끼는 공포는 중국이 작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이 길어질수록 충격의 파장이 더 넓어진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이번 파장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서로의 약점을 밀어붙이며 증폭시키는 형태다. 핵심 질문은 이거다. 중국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리고 망해간다는 말이 과장이라면 왜 세계는 이렇게 긴장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중국의 위기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출구가 좁아진 구조의 문제다. 무엇을 해도 부작용이 따라붙는 구조. 돈을 풀면 돈이 돌지 않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흔들리고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폭발하고 부동산을 살리려 하면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부동산을 방치하면 지방정부와 금융이 흔들리는 구조. 이게 중국이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장면부터 보자. 중국 경제 위기의 상징이 되었던 부동산 기업들의 이름은 이미 한 차례 세계를 흔든 바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리한 민간 기업의 실패로 정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점점 다른 신호를 보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지방재정, 금융, 이 서로 얽힌 시스템의 문제라는 신호다. 여기서 긴장감이 폭발하는 지점은 상대적으로 관리형으로 보였던 기업들까지 현금 흐름 압박을 드러낼 때다. 그 순간 시장은 이렇게 해석한다. 이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유동성이다. 파산은 대개 수익이 없어져서 오기 전에 현금이 끊겨서 먼저 온다. 장부상 자산이 있어도 만기가 돌아오는 날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끝이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은 지금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의 흐름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현금 흐름 위기가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은행의 대출, 가계의 소비, 제조업의 투자까지 이어지는 고리로 번진다. 중국의 부채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단순히 정부 부채가 GDP의 몇 퍼센트 같은 표면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의 부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난 공식 부채가 있고 지방정부와 연결된 특수한 방식의 부채가 있으며 국유기업의 부채가 또 다른 층으로 깔려 있다. 이 다층 구조는 성장기에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힘이 됐다. 그러나 성장 엔진이 꺼지면 그 힘은 그대로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성으로 변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연결된 부채 구조는 중국 경제의 핵심 약점으로 반복해서 거론된다. 지방정부는 지역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 가치 상승은 핵심 재원이었다. 도로와 지하철이 놓이고 그 주변의 땅값이 오르고 그 땅을 팔아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다시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 성장기에는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이 꺾이는 순간 이 모델은 반대로 작동한다. 땅이 안 팔리거나 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재정에 구멍이 생긴다. 재정 구멍이 생기면 새로 빚을 내서 메우게 되고 새 빚은 다시 이자 부담을 늘린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투자보다 상환에 더 많은 자원을 쓰게 된다. 이때부터 경제는 확장이 아니라 버티기로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빚이 많다가 아니라 빚을 갚을 현금 흐름이 약해졌다는 사실이다. 성장기에는 토지 매각과 개발 이익이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 그 현금 흐름은 급격히 약해진다. 현금 흐름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만기다. 만기가 돌아오는데 새 돈이 안 들어오면 결국 연장이나 재조정 혹은 디폴트라는 선택지로 몰린다. 시장은 이 순간을 파산 도미노의 시작으로 읽는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부채 구조조정, 과부채 스왑이다. 높은 이자의 부담을 낮추고 만기를 늘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만능이 아니라는 지점이 바로 진짜유의 핵심이다. 이자를 줄여도 원금은 남는다. 시간을 벌어도 돈을 벌 구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한마디로 정책은 부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부채의 존재를 지우진 못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회복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재정 엔진이 예전처럼 돌아오긴 어렵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묻는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다시 살리면 되지 않나? 그러나 부동산을 무작정 띄우는 전략은 중국에게도 위험하다. 부동산을 다시 폭등시키면 자산 버블이 재발하고 투기와 불평등이 심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큰 폭발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을 방치하면 지방정부와 금융의 부담이 커진다. 중국은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급격한 붕괴를 막으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경로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 경로는 되게 느리고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파산 도미노의 공포는 줄지 않는다. 문제는 이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 중국 내수가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다. 중국은 자산 효과가 큰 경제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집값이 흔들릴 때 소비 심리는 급격히 위축된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이 줄어든 것 같아서 소비를 줄인다. 집값이 오를 때는 지갑이 풀리고 집값이 꺾이면 지갑이 닫힌다. 이 자산 효과는 단기간에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심리가 한번 꺾이면 사람들은 더 오래 움츠러든다. 여기에 고용 불안, 특히 청년 고용 문제가 겹치면 내수는 더 깊게 식는다. 청년이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주택 구매가 줄고 소비가 줄고 기업은 더 투자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다시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내수는 결국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큰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회복은 느리다. 중국은 한 가지 더 큰 함정에 들어간다. 금리다. 경제가 둔화되면 금리를 낮추어 돈을 돌게 하는 게 교과서적인 처방이다. 그런데 중국은 금리를 마음대로 내리기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다. 대외금리 환경과 환율, 자본 흐름 때문이다.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다른 통화로 이동할 요인을 갖는다. 자본 유출 압력은 통화 가치에 부담을 주고 통화 가치가 흔들리면 수입 물가와 금융 심리가 흔들린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빚에 몰린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고 디폴트 위험이 높아진다. 즉, 금리를 내리면 외부가 흔들리고 금리를 올리면 내부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 이게 중국의 진퇴양난이다. 이 상황에서 금융의 또 다른 축이 등장한다. 은행이다. 은행은 경제가 둔화될수록 더 조심스러워진다. 부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행이 조심스러워지면 대출은 줄고 기업의 현금 흐름은 더 약해지고 파산 도미노는 더 가까워진다. 정책이 돈을 풀어도 은행이 그 돈을 리스크 없는 곳에만 두거나 기존 부채의 상환 구조를 연장하는 데만 쓰면 실물 경제로는 잘 흘러가지 않는다. 등장하는 말이 돈이 돌지 않는다.
는 체감이다. 금리와 부채, 은행의 위험 회피가 동시에 나타나면 돈은 움직임을 잃는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생존하려 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현상이 세계 시장을 흔든다. 내수가 죽으면 기업은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고가 향하는 곳은 해외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은 세계의 가격 하락 압력을 전파한다. 마치 한 나라의 내수 침체가 세계의 가격표를 다시 쓰게 만드는 것처럼 이것이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로 설명되는 현상이다. 중국이 내부에서 팔지 못한 물량을 외부로 밀어내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격화되고 다른 나라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든다. 마진이 줄면 투자 여력이 줄고 고용과 임금이 압박받고 다시 그 나라의 내수도 식는다. 중국의 둔화가 세계의 둔화로 번질 수 있는 경로다. 이 대목에서 소비자들은 체감한다. 왜 요즘 해외 직구가 이렇게 싸지? 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바닥을 치지? 싸게 사는 건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 좋다. 하지만 그 싸움이 길어지면 제조업이 강한 나라일수록 산업의 체력이 약해질 수 있다. 결국 싸게 사는 즐거움이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의 불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중국발 가격 압력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이다. 단순히 중국이 물건을 싸게 판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체력 싸움이다. 하면 중국은 정말 망해가는 것인가? 이 질문은 자극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더 정교하게 바꿔야 한다. 중국이 당장 붕괴하는 금융위기형 폭발로 갈 가능성은 여러 장치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 중국은 자본 흐름을 관리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국유 부문의 영향력도 크다. 즉, 급격한 폭발을 막을 완충 장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폭발을 막는 대신 긴 침체로 갈 가능성이다. 폭발이 없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긴 침체는 기업과 가계의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파산 도미노는 그 서서히 갉아먹는 과정에서 사건처럼 튀어나온다. 그래서 시장은 더 공포를 느낀다. 한 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계속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특히 중국과 산업 연결이 깊은 나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중국이 덜 만들면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이 가격 경쟁을 강화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마진 압박이 커진다. 수요 감소와 가격 압박이 동시에 올 수 있다. 이때 기업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가격을 맞추면 이익이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물량이 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고통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필요한 건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시장 다변화, 기술 격차 유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내수 체력 보강. 중국이 흔들리는 이유를 중국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대응이 늦어진다. 중국의 구조적 조정은 글로벌 가격과 수요, 금융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건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중국의 조정이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들어올 것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파산 도미노는 한 장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연결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중국이 지금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그 연결 구조가 여러 겹으로 겹쳤기 때문이다. 부동산 침체가 지방정부 재정 엔진을 꺼뜨리고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금융과 기업을 조이고 기업의 현금 흐름 악화가 고용과 소비를 흔들고 소비 위축이 다시 기업을 압박한다. 여기에 금리와 환율의 진퇴양난이 정책의 폭을 좁히고 내수 부진은 재고를 해외로 밀어내 글로벌 가격 경쟁을 강화한다. 하나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동시에 오면 경제는 회복보다 관리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시선은 이렇다. 중국이 당장 무너진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고 중국은 그니까 괜찮다고 방심하는 것도 위험하다.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긴 조정이다. 그리고 긴 조정은 시장과 기업, 가계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키며 파산 도미노를 지속적인 뉴스로 만들 수 있다. 불안은 바로 그 지속성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꼭 남겨야 할 한 문장이 있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하나의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의 기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 망해가는 진짜 이유는 중국이 더 이상 쉽게 돈을 돌릴 수 없는 구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성장의 레버리지가 부채로 바뀌고 부채가 현금 흐름을 막고 현금 흐름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 이 구조가 풀리지 않는 한 비상사태의 뉴스는 곳곳에서 계속 튀어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계는 다시 묻게 된다. 이번엔 어디까지 번질까? 이 질문이 반복되는 한 도미노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다.